지금 우리에게 일은 직업이고 집은 돌아갈 곳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에게 일과 집은 주인이 정한 의무와 신분의 경계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노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비는 모두 쇠사슬에 묶여 산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노비는 주인집 행랑채에서 하루 종일 일했고, 어떤 노비는 따로 살며 신공을 바치고 자기 논밭을 일구었습니다. 끝까지 보면 더 뜻밖의 사실도 나옵니다. 노비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그 재산이 자유를 보장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해가 뜨기 전 한 양반가의 마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먼저 소리가 납니다. 장작을 쪼개고 물동이를 들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붙입니다. 주인집 방에는 아직 등잔불만 희미한데 일하는 사람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당신이 솔거노비라면 오늘 할 일을 스스로 고르기 어렵습니다. 물을 깃고 방가를 찢고 말과 소를 돌보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밭일까지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끝나면 퇴근을 말하지만 주인집 가까이 사는 노비에게 일터와 생활 공간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의 집 안이나 가까운 곳에 살며 잡다한 일을 맡았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청소, 취사, 땔감 마련, 방아 찢기, 배 짜기, 물품 매매, 토지 경작과 관리까지 그 일이 매우 다양했다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집안일과 농사일, 심부름과 관리 업무의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노비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거노비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외거노비는 주인집에서 떨어진 곳에 살면서 일정한 신공을 바치는 노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같은 회사 소속이라고 해도 사무실에 붙어 있는 사람과 멀리서 정해진 몫을 보내는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외거노비라면 하루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와 논으로 갑니다. 몸은 노비 신분이지만 일정한 의무를 채우고 나면 남은 시간에는 자신의 농사와 장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유로운 농민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마다 바쳐야 할 몫이 있고 주인의 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외거노비가 가진 틈은 바로 여기서 생겼습니다. 신공을 낸 뒤 남는 노동과 수입을 쌓으면 생활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노비는 토지를 경작했고 어떤 노비는 상행위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가 재산을 가지고 심지어 다른 노비를 소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틈은 늘 불안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줄어도 바쳐야 할 몫은 사라지지 않았고 주인이 바뀌면 이전의 약속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득이 줄면 계약을 다시 협상한다고 생각하지만 외거노비에게 신공은 생활을 짓누르는 고정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통념이 한번 흔들립니다. 노비라고 해서 언제나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전의 규정과 관행 속에서 노비의 사적 소유와 부의 축적이 일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노비인 자녀가 제한된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면 노비의 삶은 괜찮아졌을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말과 신분이 안전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계좌와 계약서를 통해 소유를 증명하지만 조선의 노비는 사람 자체가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비문기 같은 문서가 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비는 토지나 집과 달리 살아 움직이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는 증인과 문서, 관의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 나이, 부모, 소속이 문서에 적히면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거래와 소송의 언어로 묶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정고 무렵 주인집 마당에서는 다른 장면이 벌어집니다. 솔거노비는 점심을 급히 먹고 다시 일을 합니다. 외거노비는 먼 곳에서 신공을 마련할 걱정을 합니다. 공노비는 관청에 소속되어 관아의 일을 하거나 납공 의무를 졌고
산노비는 개인이나 가문에 소속되었습니다. 같은 노비라도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따라 하루의 압박이 달랐습니다. 당신이 공노비라면 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관청일 수 있습니다. 관아의 자벽, 운반 수리, 물품 조달 같은 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노비라면 한 집안의 농장과 살림에 얽힙니다. 지금 우리는 소속 기관을 이직으로 바꿀 수 있지만 노비에게 소속은 신분과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의 신분은 부모의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비 신분은 가족 안에서 이어질 수 있었고 주인과 국가의 법이 그 경계를 정했습니다. 노비의 삶을 이해하려면 노동만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까지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70% 지점의 핵심 기록을 보겠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7년 1731년 3월 25일 기사에는 양역 변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사천의 법을 정하라는 명이 나옵니다. 기사에는 남자는 아버지의 역을 따르고 여자는 어머니의 역을 따르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구가 아닙니다. 그 장면을 생활 속으로 옮기면 더 선명해집니다.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지만 관청과 주인은 그 아이가 누구의 역을 따를지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생신고가 한 사람의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의 신분제 아래에서는 출생이 곧 의무와 예속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노비의 삶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풀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외거노비가 부지런히 일해 재산을 모았더라도 신분을 둘러싼 법과 가족의 지위가 삶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돈은 틈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 틈이 언제나 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신분 이동의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속량이나 면천처럼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풀어주거나 값을 치르거나 국가정책의 변화 속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누구에게나 쉽게 열려있지 않았고 가족 전체가 함께 벗어나는 일은 더 복잡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제가 점차 흔들렸습니다. 도망, 신분소송, 납속, 군역과 재정 문제, 사회 변화가 겹치면서 노비를 붙잡는 방식도 약해졌습니다. 1801년에는 공노비 혁파가 이루어졌고 이후 신분제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제도가 약해지는 과정이 곧 모든 사람의 삶이 바로 가벼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조선시대 노비로 산다는 것은 한 가지 모습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집 가까이에서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솔거노비가 있었고 멀리 살며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있었습니다. 관청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가 있었고 가난한 노비도 있었지만 재산을 모은 노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말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비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신분제가 부드러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재산으로 다루는 질서 안에서도 경제활동이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버티고 계산하고 때로는 빠져나갈 틈을 찾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낯선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의 고단함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자기 몸과 가족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선시대 노비로 단 하루를 살아야 한다면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들까요? 끝없는 집안일일까요? 해마다 바쳐야 하는 신공일까요? 아니면 내 아이의 신분까지 계산되는 현실일까요?